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초를 뜨겁게 달궜던 크립토 업계 이슈, 이 위믹스 관련 논란이 11월 2주차가 되면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 좀 들어볼까요? 일단 논란의 발단은 뭐냐면 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계산을 유통량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런데 거래소에 보고한 유통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주식시장으로 치자면 자사주가 몰래 시장에 유통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거래소 연합체가 지난달 27일에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하면 2주간 검토를 합니다. 세 가지 결론이 있는데요. 하나는 연장, 한 번 더 심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유의 종목 해제, 네. 다른 하나는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까지 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10일 날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에 따라서 위믹스 가격이 요동칠 것 같으니까요. 투자에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크립토 생태계에 도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 디지털 생태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네, 오늘은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디지털 시대의 금융 산업은 굉장히 혁신,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 환경이 근본적으로 재편이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종합 솔루션 중심으로 이 재편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김규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 대외 환경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미국의 FOMC 11월 회의에서 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됐습니다. 0.75%포인트가 또 올랐는데 12월에는 금리 인상폭이 좀 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제 11월 3일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는 예. 현재 시기 상조이고 또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보다 좀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다만 이제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0.5%포인트 빅스텝 가능성을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4일에 발표된 10월 미국 실업률이 전월 3.5%에서 3.7%로 상승을 했는데요. 예. 이는 이제 다우존스나 그다음에 블룸버그 전망치를 조금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소폭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 미국 자체에서 고용주들이 여전히 근로자를 찾는 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나 교육, 식당, 호텔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용이 창출될 소지가 높다 보니까 임금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여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CPI 같은 경우는 10월 전망치가 전년 동기 대비 7.9%로 지금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월에 8.2% 대비해서는 둔화될 것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자이언트 스텝에 비해서는 좀 둔화 속도가 낮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좀 더디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12월에 발표되는 CPI 발표치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때 발표치가 7.7%대로 조금 더 많이 둔화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연준 회의에서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 크립토, 가상자산 금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굉장히 조정되고 있고 또 이제 2019년 이후에 위험 자산과 이제 어떤 콜레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상 자산이 되게 크게 이제 흔들렸던 걸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11월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10월 26일 날 이제 2만 달러를 회복을 하고 예. 그다음에 11월 4일에도 이제 2,100달러대를 진입하면서 이제 21,000 이더리움도 달러대. 네네. 이더리움도 동기간 좀 가격대를 회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난 뭐 거의 1년 동안 크립토 윈터가 계속 있으면서 주요 코인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낮은 가격의 코인을 이제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고 또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남은 12월까지 좀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의 상승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속도에 따라서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2013년도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약 83% 정도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80% 정도 내렸긴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74%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예전에는 나스닥과 비슷한 동조화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 한 달간은 금과 비슷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라면서 뭔가 크립토 내러티브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금융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지금 담당하고 계신 섹터 자체가 디지털 금융, 디지털 파이낸스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금융, 뭐 혁신 금융 이래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디지털 금융의 정의부터 좀 듣고 시작을 할까요? 일단 그 금융을 기능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네. 여수신, 그다음에 지급 결제, 자산 관리, 보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금융 기능 속에 소위 이제 ABCD라고 해서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네. 기존의 금융 중개 기능을 보다 고객 친화적으로 바뀌고 편리성을 높이고 이런 형태로 변화하는 전반적인 금융 산업의 변화를 디지털 금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 금융산업의 변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금융산업이 디지털화가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아예 반대급부처럼 등장을 한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크게 한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기존의 인프라라든지 어느 기능을 보다 자동화하면서 업무를 조금 효율화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디지털 솔루션을 전체로 전반적인 운영 모델을 좀 개선하는 단계, 그러니까 비용 효율을 넘어서 운영 전반을 개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자체를 모델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어떤 고도화하는 형태로 이제 어떤 혁신적인 변화 단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내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단계 수준에서 3단계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좀 진화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금융하면 일반인들이 딱 와닿기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탄생 요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좀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예.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연구원님은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의 탄생이 기존 금융업의 디지털화 전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은 사실 예전에 인터넷 은행 이전에 저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그런 단계에서부터 사실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전문 은행이 도입됨으로써 가져온 변화는 가장 소비자들에게 이제 은행 예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급을 하면서 좀 전반적인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업의 라이센스를 비금융회사가 이제 취득을 하면서 금융업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금융 안정성과 그다음에 소비자들 연결하고 금융 전체적인 부분과 굉장히 연결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비금융 회사 첫 번째는 K뱅크, 예,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토스뱅크까지 진입했다라고 네네네.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들어와서 뭐가 좋아졌냐라고 보면은 은행의 앱이 다 바뀌었어요. 그 인터넷 뱅크 비스무리하게 다 바뀌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제가 쓰는 이제 KB 같은 경우에 앱이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2개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긴 하고 조금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는 느낌이긴 한데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큰 변화냐고 하지만 일단 생활 습관이 달라진 게요. 이제는 K뱅크를 그 KB 접속을 안 합니다. 잘 앱을. 토스 앱을 접속해서 KB를 가요. 이런 식의 변화도 이게 영향을 미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은행 앱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다음에 토스뱅크라든지 K뱅크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에 최적화돼 있고 비대면을 통해서만 거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계좌 개설부터 송금, 이체 이런 모든 기능이 하나의 앱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기존의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을 해서 그 안에서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이용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앱을 통해서 일단 카카오뱅크 고객들이 유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카카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그 생태계를 통해서 고객들이 더 모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런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고 카카오페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보험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통금융 기존의 시중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세대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을 할 때 상당히 긴장을 했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했을 것 같은데 시중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자본력 부분이라든지 비대면을 통해서 지점이 없는 형태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긴장은 하지 않았고 이제 뭐 지금 초반에는 적자를 또 많이 네, 봤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심이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네, 예. 생각보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카카오 플랫폼 자체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를 겪고 그다음에 그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토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은행업뿐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업종에서도 라이센스를 받아서 진출을 하고 네. 특히 고객과의 접점이 지급결제 부분에서 가장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다른 업종까지 다 진출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또 상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그 성장성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더 이상 그 기존에 은행이 갖고 있던 자본력이라든지 지점이 기존의 금융권의 경쟁력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예. 더불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MZ세대가 차세대의 어떤 고객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그들의 니즈를 맞춰줄 필요성이 워낙 많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쇼핑 기반으로 이제 페이를 붙이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페이 서비스가 있고 토스는 이제 증권 쪽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의 시중은행권에서는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찾지 않겠습니까? 지금 뭘로 찾고 있습니까? 일단 기존의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과 비교를 하자면 예. 현재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증권을 인수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카카오 손해보험도 설립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소액보험 그다음에 네네. 좀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좀 치중하고 있고 본격적인 이제 브로커리지를 아주 확충하고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기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랫동안 업력을 가지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는 측면 더불어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상품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전반적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최근에는 이제 핀테크 플러스 빅테크가 금융을 진출을 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금융 규제를 좀 강화하는 차원이었고 현재까지는 조금 완화된 규제를 통해서 그런 빅테크, 핀테크들이 이제 성장해 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향후에 이제 그렇게 금융 규제가 동일한 어떤 선상에서 동일한 리스크 하에 동일 규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이제 금융사 대비 규제 이점을 좀 누렸던 빅테크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며 현재보다 더 롱텀의 어떤 상품들 그다음에 고객들의 전체적인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령대라든지 그에 맞춰가지고 어떤 금융들을 계속해서 서비스할 수 있고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약간 의문이 커진 게 바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서 거의 2배 이상 뛰었다가 지금 공모가 절반 수준이잖아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성장 기대감이 컸다가 나중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금융이 규제 산업이고 금융위원회 규제가 들어오면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을 하게 되면 빅테크의 이 성장 가능성이 빅테크가 진출한 금융업의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고 있는 시장의 의구심이 반영된 게 지금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가치주라고 볼 수 있는 전통 금융사들의 주가 대비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존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요. 네. 이런 카카오뱅크라든지 그다음에 토스라든지 상장하지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또 강점도 있습니다. 워낙 조직 구조가 가볍고 빠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뭐 IT 중심의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현재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 플랫폼 기반의 고객의 비금융, 금융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인 그다음에 생활금융, 그다음에 비금융 부분까지 아우르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향후에는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둘 어떤 전통금융사, 그다음에 빅테크, 핀테크라고 하는 그 어떤 경쟁 구도는 앞으로의 빅블러 시대에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금융 쪽으로 지금 대부분의 금융 관련 업종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지털 금융 때문에 이제 실제로 돈을 만지면서 돈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점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금융을 통해서 가장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비용적으로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금융 중개를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여러 이제 플레이어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금융 중개 비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어떤 시간적인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단축하면서 금융 중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거는 또 금융 포용성적인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체적인 신용도를 등급으로 기존의 금융권에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뭐 예를 들어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소상공인들이 좀 더 빠르게 정산을 받을 수 있다든가 네. 아니면 대출 규모가 과거 대비 조금 더 높아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으면 막막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어플을 통해서 이제 조회를 하면 창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디지털 금융에도 트렌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초기와 비교하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초반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2020년 이런 경우에만 해도 주요 이제 5대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은행당 20개 정도에 육박을 했었고요. 두 자릿수에 육박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5대 지주가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뭐 카드나 보험 이런 것들 다 합치게 되면 거의 100개 정도에 육박하는 엄청났군요.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형태였고 과거에 지점의 서비스를 그냥 모바일 앱으로다가 이제 옮겨오는 그런 예. 형태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핀테크와 같은 비금융에서 금융을 진출을 하면서 그 네카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원앱 전략을 통해서 워낙 편리한 서비스로 좀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일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네카토라고 하는 빅테크들의 플랫폼들 중심으로 초기에 최근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나의 모든 금융 정보를 조회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신용 등급에 맞춤형 서비스들을 뭐 보험이든 금융이 뭐 대출이든. 은행이든 대출이든 예. 여러 가지를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전방위적인 고객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 빅블러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금융이랑 비금융의 경계를 넘어서는 네네. 수준으로 현재 디지털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산업의 축은 과거의 공급자, 금융사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로 좀 이전되고 있는 그 축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뭐 최근에 기존은 그러니까 디지털 유니버설 뱅킹, 뭐 디지털 생활 금융 플랫폼 이렇게 통합적인 슈퍼앱 전략을 좀 촉진하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금융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빅테크들도 이러한 슈퍼앱 전략을 통해서 더욱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금융 서비스를 둘러싸고, 그다음에 그 외에 비금융 서비스를 둘러싸고 디지털 전환은 더 가속화되면서 경쟁은 더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전망됩니다.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답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전통 금융기관의 디지털화가 성공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IT 기업의 금융화가 성공을 할지. 그 둘 간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경쟁과 진화와 그다음에 협쟁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비금융사인 뭐 IT 기업, 그다음에 상거래 업체 이런 기업들도 계속해서 금융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금융사의 역할 없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인베디드 금융 같은 부분이 좀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존의 상거래 업체라든지 전자금융업체나 뭐 IT 기업 쪽에 계속해서 금융 서비스를 붙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비금융사 입장에서도 금융사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최근에는 뭐 배달앱 같은 부분들도 좀 진출을 하고 있고, 뭐 KB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사업에도 일부 진출을 하면서도 비금융사와의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과 경쟁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가운데서는 좀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금융 안정성이나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완비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전통 금융이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기록들도 분명히 IT 기업 기반의 신규 금융사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또 제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현재 업계에서 가장 선두적인 디지털 금융을 하는 업체는 어디로 꼽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 최근에 토스뱅크가 런칭을 하면서 토스뱅크가 기존의 토스 앱에 그 인베디드 된 형태로 원앱 전략을 좀 취한 것들이 좀 혁신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기존의 카카오뱅크 대비 좀 더 빠르게 MAU를 좀 확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토스 같은 경우에도 보험업 쪽에서 기존에는 토스 인슈런스를 통해서 이제 GA 업무로 토스 앱에서 보험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좀 런칭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지점이나 비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그 보험 추천 서비스도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뭐 IT 기업들이 그렇지만 IT 인력 자체가 거의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UI UX
대해서도 빠르게 좀 전후 비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또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점들이 부각됐기 때문에 과거 다른 기업 대비 이제 이번에 원앱 전략으로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산업 자체가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군요. 그럼 우리나라 얘기를 했었는데 해외에서는 디지털 금융의 뭐 성공세라든지 뭐 선두주자라든지 꼽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있는 모든 뭐 유럽이든 그다음에 BBVA라든지 JP모건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은행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IT 기업이다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동남아의 DBS라고 하는 그 은행 그룹입니다. 네. 근데 DBS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만 해도 가장 느린 은행으로다가 악평이 가장 높였는데 2010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좀 추구하면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보게 되면은 예. 잠시만요. 이 DBS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나왔었거든요. 네.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DBS, SBI라고 일본 쪽이거든요. 하고 그 사이에 JP모건을 껴가지고 디파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어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블록체인으로요. 그걸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시도를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DBS의 싱가포르 달러와 SBI의 엔화, 일본 엔화를 블록체인 토큰 방식으로 해서 교환하는 수합을 외환 시장을 디파이 방식으로 열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수수료가 0.02달러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시도다. 게다가 중앙은행이 시도했거든요. 예.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예. 이러니까 중앙은행, 센트럴뱅크가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를 한 거니까 네. 의미 있는 시도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블록체인과의 접목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DBS가 거기에 네, 껴 네. 있더라고요. 네, 조금 좀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그 디지털 DBS. 다시 네, 한번 말씀해 DBS 주시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을 모두 다 이제 클라우드화를 진행을 하면서 네. 기존에 이제 비용 인건비를 약 80% 정도 절감하기도 하고 전체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개방형 혁신을 굉장히 추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CIO 등 어떤 요직에 있는 분들을 다 외부 전문가로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과의 계속된 협력, 그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금융앱을 개발하는 한편에 새로운 어떤 혁신을 위해서 DBS 해커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업종이 다른 기업과도 손잡으면서 계속해서 협력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DBS가 이제 고객 경험을 위해서 API 생태계를 좀 구축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한 70개 이상의 API를 통해서 고객에 관련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안전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사실 이럴 수 있는 가장 큰 기저 중에 하나는 디지털 전환에 맞는 KPI 자체를 내부적으로 좀 설계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진이나 임직원들 자체가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디지털 전환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조성을 했고 그 가운데 이제 고객 중심, 데이터 주도, 어떤 실험과 도전, 그리고 애자일한 조직, 배우는 조직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지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자체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모델을 변경했던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단계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적인 역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DBS가 아직 출범은 안 한 것 같은데 이른바 토큰 크립토 거래소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은행이 만드는 거래소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왔나 했더니 DBS의 그런 그 DNA상에 심어져 있는 혁신에 대한 비전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확실히 그런 쪽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정 KPMG 김규림 이사님과 함께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번 더 모셔서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금융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이제 고란 앵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금융 우리나라 인터넷 전문은행 초반에 출범할 때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시장 기대에 비해서 현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사실 시장에 당시 출범할 때만 해도 예. 그 가장 많이 쓰였던 말이 맥입니다. 맥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와서 기존의 약간 고착화된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을 추구할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상 나오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하는 곳도 하는 영업 방식이 똑같이 예대마진 장사를 했어요. 비슷하다.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욕을 먹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뭔가 그 중저신용자 제출에 대해서 뭐 늘리겠다 뭐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기 역할 했나 부분에 있어서는 앱 정도 좀 편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기존 금융권과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 이슈 다뤄보는 조원경의 이슈피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와 함께하는 글로벌 이슈 다뤄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미국 연준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실물 경기 침체기에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달러와 금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조원경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 4번 연속 진행이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배분을 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 유튜브를 좀 들어봤는데 더 헷갈리는 거예요. 유튜브가요? 예. 예. 어떤 사람들은 오른다. 너무 어떤 정보가 사람들은 많죠. 너무 그리고 이거 듣다가 오히려 그냥 내 목소리가 예. 사라질 것 아, 같다. 맞아요.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런 말이 그렇죠. 있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내용 영역이다. 영역이다. 예. 뭐 비트코인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접근 같은 것들은 제가 뭐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뭐 불황에 강한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건 어떻게 짜야 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예. 최근에 은퇴하셨죠. 예, 그분이 이제 변화하는 세계 질서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네네. 하시고 투자자기도 하신데 이분이 10대 때 한 12살 정도 됐던가 그때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대요. 네.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그랬군요. 예.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독립이었군요. 또 하다 보면은 비기너즈 럭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왕창 또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아, 달리오도 잃어버린 적 있었나요? 네네네. 투자 뭐 실패한 적 있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더 벌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에 먹은 거 다 토해내는 게 이제 또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어떻게 그 경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호황일 때도 있고 불황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가를 생각했을 때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있을 거고 디스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시대가 네. 있을 거고 이렇게 어떤 자기의 기대 하에서 꼭 확률이 25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확률 하에서 우리가 이제 주식 같으면은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같이 분산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좀 움직임이 다른 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담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 자산 배분은 서로 상관관계가 상이한 것들을 둠으로써 이제 그 밤에 좀 푹 잘 수 네네, 있도록 맞아요. 하는 게 이제 all weather 포트폴리오 또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것도 맹점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식 시장하고 채권 시장이 다 같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채권을 60, 뭐 주식을 40, 뭐 아니면 또 공격형이면 좀 더 다를 수 있고, 그거는 채권 가격하고 주식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생각하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침체되면은 채권이 좋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으면은 주식이 좋고, 이런 생각하에서 이렇게 하다가 연말쯤 돼가지고 리밸런싱을 한단 말이에요. 아, 여기 좀 돈 더 많이 주식에서 돈이 더 많이 남았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채권하고 비율을 맞춰주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네, 것이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사계절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하고 장기 채권, 중기 채권, 또 금, 원자재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것들이 움직이는 방향들이 호황이냐 불황이냐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은 수익이 나고 어떤 것들은 손실이 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대비하고 수비적인 형태의 그런 포트폴리오군요. 그렇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쭉 역사를 보면은 뭐 최근에 와서는 S&P 500 지수가 훨씬 더 많은 그 아웃퍼폼을 했죠, 이거보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굉장히 올랐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굉장히 어떤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현상 때에서는 변동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방어력이 굉장히 그럴 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레이달리오 그 회사가 이제 브릿지워터인데 네. 브릿지워터가 연초 이후 올해 시장 수익률을 굉장히 비트하면서 맞아요. 20%가 30% 수익을 30%. 올렸어요. 네, 상반기에 30%의 수익을 올렸어요. 다들 눈 감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눈 감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이 양반이 맞아요. 기대를 잘못해서 오히려 돈을 잃었어요. 네, 남들 좋을 때. 남들 좋을 때 돈 잃었고 뭐 이제 천재라고 항상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뉴턴도 돈을 잃었듯이.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제 사계절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이 이제 $10,000 정도를 만약에 이제 넣었을 때 2006년부터 2021년까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10,000를 넣었더니 33,834달러가 된 거예요. 기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06년에서 2006년에서 2021년간에. 네. 그리고 S&P 500 500은, 지수는 57,700달러. 그냥 S&P 500을 넣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 주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양적 완화라고 했고, 뭐 어쩌면 그게 이제 버벌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법원을 터져봐야 하는 거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로버트 실러나 이런 양반이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비성적 과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 저는 공무원 하면서 2019년부터 항상 세계 경제 위험 요인 하면은 미국의 자산 가격 조정이라는 말을 항상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18년도가 저희가 굉장히 어두운 분기였잖아요. 그 4분기가. 네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올라갔고 2020년에 팬데믹이 있으면서 굉장히 내려갔던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를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뭐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이른바 뭐 연준 피봇이 연준 되면은 피봇이 금리 되면. 인상이 좀 줄었을 때. 예. 예. 근데 또 예상이 줄어드는 건 피봇은 아니고 이제 지금 0.50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12월 달에. 근데 그때도 뭐 사실 그거 생각해 가지고 또 지금 또 해석 같은 것들을 해서 뭐 내년 1월 달까지 뭐 오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정시가 올랐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것이 내려가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다른 자산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은 단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비트코인,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그 포인트 비트코인 전문가다 보니까 네. 보시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비트코인이 맞아요. 굉장히 반대로 뭐 움직여요.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금이죠. 금이라고 대답을 했어야 네,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보면은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의 맞아요. 저점이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과학이잖아요.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저기서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달러 인덱스하고 금하고도 원래 반대가 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달러 국제 금 시세를 저렇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금이 굉장히 안정적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때 2018년에서 2019년 이제 주식시장도 망가졌을 때도 저 때도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내려왔다가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 대부분은 이제 그 달러하고 그럼 이제 달러를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달러는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하고 금은 언제 투자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달러는 사실은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금 가격하고 달러하고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금은 달러에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보고 금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달러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 더 크거든요. 이제 그 똑같은 다른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달러를 이제 그 지금 이제 이게 변곡점인지 아닌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변곡점이 된다면은 금을 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도 또 좋아질 수 있고 왜냐하면은 이제 환율하고 반대로 이제 환율이 내려오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10년물 어떤 국채금리 같은 것들을 항상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시세라는 부분들도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이제 너무 많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고를 굉장히 늘렸어요. 금을요. 예. 금을 누르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금 가격이라는 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그 달러 인덱스와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그 다음에 이자율에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은 그 통상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플레이션기에 보통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팁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연동체 같은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이제 강달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이 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 개 말씀드리면은 이자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금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산업재로 많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채권처럼 뭐 또 쿠폰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 자체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것들은 이자율이 굉장히 지금까지처럼 높은 상황에서는 금 시세가 좋을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그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기에 보통은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왜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이제 논리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레이 달리오의 사계적 포트폴리오가 맞기는 하지만은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반대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하고 주식도 같이 망했고, 그 다음에
금도 빠지고. 빠지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해야지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건 이제 지금 사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현금 부자들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자, 지금 투자할 게 있죠. 뭐 채권 같은 거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예, 채권 투자하면은 이게 지금 그 SK에서도 CP를 발행하더라고요. 11점에 발행하는데 보니까 5.7%대의 CP를 5년간 발행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SK 회사 주식회사 SK가 망할 일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한전채도 6%에 막 나오지 않나요? 네. 그리고 한전채는 이제 근데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채권이라는 것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쟁여 놓으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채권을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쿠폰 금리 먹고 또 내려가면서 그만큼의 어떤 자본 이득을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부분이 이제 좋은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제 저는 제 앱에 SB 톡톡 플러스 그걸 깔았거든요. 네, 저축은행 저축은행 중앙회입니다. 중앙에서 하는 걸 보면은 매일매일 보면은 이게 6.5%도 있고 그래요. 예. 최근에 10%짜리도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건 신협에서 아마 있었을 아, 거예요. 그런가? 신협에서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 금고 중앙회 이런 뭐 새마을 금고 이런 데서 근데 이제 거기는 예금자 보호법은 안 되고 자체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하튼 6.5%를 뭐 2년짜리 저는 한 개 든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있고 그러면 뭐 주식은 안 좋은가? 그런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아까 사케들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불황에서는 저희가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하고 이제 불황에서는 주식하고 이제 채권이라는 어떤 그게 있어요. 이제 왜 그 채권하고 주식을 투자를 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주식이라는 걸 선행을 하잖아요. 네네네. 불황에서. 그러니까 불황의 어떤 닥치면은 이제 먼저 선행을 하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내년에 주식 시장이 좋을 거야? 근데 뭐 실물이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데 무슨 주식 시장이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기대하지 하는 않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사실 뭐 유동성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게 뭐라고 하기 어려운 거고 분명히 이제 채권은 이제 불황이 되고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또 금리라는 것이 꼭 기준금리만 말한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시장금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이제 주식과 채권 이런 것들이 불황기에 또 약간의 시차는 작용하지만은 제가 이제 투자할 때 이제 고려할 만한 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얘기도 죄송합니다. 비트코인과 이제 금 그리고 달러와의 상관관계를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포트폴리오에다가 비트코인이 조금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저 공무원 이런 얘기 공무원 아니죠, 저. 예. 제가 이제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금이 왜 불황에도 들어가 있고 호황에도 들어가 있냐 이게 뭐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경우 금이 이제 인플레이션 헤징할 때 금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또 불황에도 어떤 사람들은 금을 사라는 거예요. 안전자산. 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변동폭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그 불황에 강한 자산으로 또 금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금하고 저 비트코인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한번 상관관계를 따져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올 4월 말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나오는 어떤 그 그래프 같은 것들은 꼭 믿지는 않아요.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그래서 지금은 0.4 정도로 그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도 이렇게 0.4 정도 된다고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좋아졌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전에 그러면은 저기 4월 달쯤이나 5월 달쯤 됐었을 때 보면은 저희 S&P 지수하고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네, 봤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죠? 네,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 S&P가 같이 내려버리니까 이거는 아니야. 이거 같이 안전자산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금하고 비슷해지는. 그만 비슷해진 거는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 가격들이 금 가격에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단단하죠? 리질리언트하다고 네, 네. 생각해요. 단단하고 지금 현재 덜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은 좀 올랐는 2만 달러 네, 넘었잖아요. 네, 최근에요. 최근에 예. 와서 그러면은 이제 금도 보면은 그 FOMC가 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갔다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이 이게 같이 연결된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한테는 되게 좋은 의미죠. 이게 안전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칭도 할 수도 맞아요. 있고 금하고 나하고 금 좀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왜 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비트코인 태생하고 금의 태생하고 좀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금본위제라는 것을 해왔었잖아요. 그럼 금본위제라는 것을 1971년에 이제 없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금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뭐 이렇게 뭐 귀금속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성격이잖아요. 이제 보면 은이나 이런 건 산업재로 쓰이지만은 금은 또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외환 보유액에서 계속 금은 또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비율이 정해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는 사실 금 외환 보유액에서 줄어들었어요. 그 비율상을 말하는 네, 겁니다. 다변화 정책 때문에. 왜 그렇게 해서겠어요? 다변화 정책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뭔가 하면 달러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럼 태생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비트코인도 태생이 신용화폐 이거 뭐 그리고 양적 완화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백스를 썼을 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달러가 맞아요. 신용화폐를 함부로 이렇게 찍어내서는, 찍어내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내놓는다면은 화폐 신용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함수를 풀고 돈을 주면서 보상 시스템을 하고 개수는 2,100만 개인가요? 뭐 네, 하여튼 2,100만 개. 예, 이렇게 딱 정해지면서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사토시라는 게 이제 10의 마이너스 8성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폐 단위를 딱 주고 이렇게 한 거는 나는 이제 이제 금은 물론 금도 채굴하는 거고 또 비슷하잖아요. 네. 또 마이닝이라는 것도 비트코인을 비슷하고. 디지털 금이라고 디지털 하죠. 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나는 실내 머신으로 생각을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는 거고.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은 이거를 정권시장에서 이제 정권시장처럼 여기서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했고. 근데 지금 이제 점점 개수가 줄어들고 장기 투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 지갑에다가 지금 많이 담는다면서요. 네네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그 줄어드는 그 유동성 돌아다니는 그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고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이는 봐야 되지만 네. 굉장히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 높다. 그러면은 이것은 달러가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고 그런 관계가 되면은 비트코인하고 금도 올라갈 수 있는. 저는 뭐 제가 이걸 100% 확신은 못하지만은 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은 비트코인과 금이 올라갈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사계절 포트폴리오에는 아직 그
비트코인이 안 비트코인을 들어갔어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이라면은 그 레이 달리오가 만든 차트에다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넣겠습니까?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요. 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나 뭐 글쎄요, 이더리움은 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비트코인 자체는 아무래도 수량이 제한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갈수록 안전자산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에서 향후에서 이제 사실 이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뭐 네네네. ETF도 늘어나고 뭐다 그렇게 해서 점점 발달한 게 지금에 와서의 어떤 비트코인의 모습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이제 뭐 돈도 많이 잃기도 하고 또 돈도 번 사람들도 많고 이렇지만은 점점 비트코인이 금의 모습을 그 닮아가는 과정에서 레이드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에 향후에는 일정 부분도 이제 그런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넣었으면 수익률이 제고되지 않을까 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에서 결국 그 세상은 이제 돌고 또 이제 변하는데 우리가 더 안심할 수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현재 관점에서 그 채권, 그다음에 이제 좋은 예금, 예. 그리고 만약에 달러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뭐 주식시장도 오를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2023년은 역발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채권 투자에도 좋고 주식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기회가 쌀 때 사면은 좋잖아요. 예. 그런 기회가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레이 달리오가 개인적으로는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렇군요. 펀드에서. 네, 저희 유니스트의 조원경 교수의 사계절 포트폴리오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